네, 얼마 전 SPNSTV란 팟캐스트 채널의 게스트로 슈퍼비와 로얄 뽀뽀가 출연했는데 여기서 로얄 선생님께서 꽤나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 힙합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난 힙합과 엮이기 싫다. 내가 그 부류에 섞여서 보이는 게 싫다. 힙합에 몰입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 그냥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라는 말이었죠. 뭐 이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했어요. 왜냐면 한국 힙합이란 게 90년대 중후반에 온라인에서 탄생한 이후 여러 개인과 집단의 탄생, 쇼미더머니를 전후로 격동의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약 30년의 명맥을 이어오는 동안 신 내부자들을 향한 시선이 언제나 곱지만은 않았으니까요. 기성세대의 눈초를 받은 음악과 패션, 맥락과 특색이 없는 자기과시성 가사, 각종 혐오 발언과 사건 사고들, 그리고 파격적인 레인 스위칭을 갈긴 아쉬운 행보 등등,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힙신에서 자신이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별개의 인물로 보이고 싶단 건 로얄 선생님 개인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의 대중은 어떤 래퍼가 그 부류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충분히 구분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힙합에 몰입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로얄이 힙합씬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건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발언이었지만 이건 좀 결이 달랐어요. 이건 힙합씬 거리두기와 별개의 문제로 한 명의 래퍼로서 평소 힙합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과거 이런 견해를 밝힌 레이블 사장님 옆에서요. 래퍼가 되기 전이라는 구분은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한 전후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나는 랩으로서 진짜 내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 직업이 래퍼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랩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직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 알고 보니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그런 거를 약간 힙합을 산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1970년대 뉴욕 사우스 브롱스는 당시 미국 내에서도 악명 높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백인 중산층이 살던 비교적 안정적인 동네였지만 도시개발과 교회 확장이 진행되면서 이들은 하나둘씩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떠난 자리엔 흑인들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그 땅에 발을 들였죠. 근데 이 유색인종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자 백인들의 브롱스 탈출 러시는 가속화됐어요. 왜냐면 징크로법 폐지 이후 법적인 인종분리 정책이 종지부를 찍기는 했지만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불평등과 인종 갈등은 여전히 잔존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거의 모든 백인들이 떠나고 사우스 브롱스에 남겨진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제대로 된 기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각종 범죄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보약 거래, 세력 간 다툼 등 이들은 매일같이 개토 지역의 패권을 잡고 돈을 벌기 위해 피를 흘리고 친구와 가족을 잃고 겁에 질린 채 살아야 했죠. 근데 바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게 다름 아닌 힙합이었어요. 비록 거리의 현실은 냉혹할지라도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다 함께 놀아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건데요. 해서 이들은 돈도 악기도 스튜디오도 없었지만 당장에 가진 것들로다가 자신들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보기로 합니다. 전봇대 고압선을 뽑아다가 장비에 연결하고 목소리로 관객의 흥을 돋우고 거리의 벽을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고 길바닥에서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면서요. 이처럼 힙합은 소외받던 이들의 삶 그 자체를 반영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힙합에선 리얼리즘과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바로 힙합이 직업이 아닌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힙합을 생각할 때 문화라는 단어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이거는 음악 장르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어떤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쇼미더머니 뺀 한국 힙합이 있냐 없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직업으로서의 힙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삶이 직업이냐? 씨발. 그렇잖아. 인생은 직업 아니잖아요. 이처럼 미국에서 힙합은 그 의미가 정립된 상태에서 발전해 왔기에 힙합은 곧 삶이란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등에 의해 랩과 힙합이란 신문물이 대중에게 전달됐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새로운 음악 스타일의 등장이었을 뿐 힙합의 맥락과 본질이 동반된 건 아니었죠. 이는 미국에서의 힙합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소외자들의 대응 방식의 기원을 둔 것과 명확히 대조되는 지점이었고요. 물론 가요 프로의 등장에 인기를 끌던 랩댄스 가수들의
힙합 패션과 춤이 유행을 타면서 힙합 문화의 일부가 한국에서 소비되긴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슷한 시기 해외 유학생과 강남 도련님들을 중심으로 웨이브 앨범들이 암암리에 수입되면서 본토 음악 또한 알게 모르게 확산되기도 했고요. 자, 그러던 99 시즌 드렁큰 타이거의 메이저 데뷔와 엄청난 상업적 성공으로 본토의 작곡과 사운드가 전국에서 울려 퍼졌고, 뒤이어 메이저 기획사에서 제작된 랩 음악을 거부한 힙합 마니아들과 래퍼들은 PC통신과 홍대를 근거지로 삼아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루며 비록 그 사이즈가 아주 작았을지언정 척박한 한국 땅에서 힙합신이란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어요. 가리움, 피타이, 버벌진트, 더콰이어, 니센스, 디플로, 팔로알토, 스윙스 같은 이들이 그 싹을 하나의 줄기로 성장시키며 말이죠. 홍대에서 신촌까지 깔아놓은 힙합 리듬, 그 리듬을 빚은 세 사람의 믿음. 오늘의 나를 키운 곳은 underground. 같이 무대에 count dance 킬 그다. 학교 종교 육교머리 어린이들이 차츰 머리 쓰기 시작해. 혁명은 이미 난 여전히 여기에 언제나 내가 있어. 나보다 밝은 밤에 쉬워 보이지. 다 있어 네가 해봐. 난 했으니까 다 있어 네가 해봐. 클럽 앱에서 힙합 공연하니까 한국 와서 해봐. 씨발 그날 밤 난 난리 났지. 자, 그러던 2012년 엠넷에서 힙합을 테마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런칭합니다. 신 내부에서 언더와 오버의 경계가 분명히 나뉘며 그 구분 기준이 인기의 척도로 인식되던 그때 나타난 쇼미의 영향력은 그냥 말도 안 됐어요. 한 달 수익 몇십만 원에 그치던 래퍼들에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마케팅 수단이었고, 대중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상황과 방영 다음날 발매되는 음원들을 소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힙합을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힙합은 해가 지날수록 문화라기보다 콘텐츠로 전락하는 조짐을 보였어요. 쇼미더머니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힙합의 맥락과 본질을 담기에는 그 그릇의 크기가 충분치 않았을 뿐더러 프로그램이 방영하는 동안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 뒤론 관심이 급감하는 패턴이 몇 차례나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래퍼를 꿈꾸는 이들 중 일부는 힙합을 삶의 표현 방식이 아닌 단순한 유명세와 돈을 얻기 위한 직업 정도로 여기기 시작했고요. 때문에 래퍼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 의미가 제정이 되면서 2010년대 들어 랩레슨이라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 성행하기도 했죠. 결국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에서 힙합이 라이프 스타일로 정의되지 못한 건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문화가 유입된 방식과 그 이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오랜 세월의 구수적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힙합이 딱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서 이제 시민의식이나 이제 문화나 이런 게 이제 그런 풍족한 환경을 찾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처럼 힙합도 뭐가 딱 자리를 잡았다기보다 그냥 쇼미더머니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루고 나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힙합을 자신의 삶에 투영하면서 신의 외형을 넓히고 그 기반을 다져온 이들이 분명 존재했어요. 자신의 삶을 녹여낸 걸출한 작품을 발표하고 대형 기획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음악적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레이블을 설립하고 여러 공연과 프로젝트들을 기획하면서 한국 힙합은 그들의 노력으로 자생적인 힘을 기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흐름이 이어지다 폭발한 시점이 바로 작년 25시즌이었다 생각해요. 거대 플랫폼의 도움 없이도 베테랑들은 묵직한 활약상을 보여줬고 다음 세대는 영리한 방식으로 움직여 양질의 결과물을 배출했으며, 여기에 언더그라운드에선 실험적인 태도를 견지한 채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이들까지 합세하며 작년은 말 그대로 국힙 역사의 메인을 장식할 한 해로 기록됐죠.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바탕엔 힙합에 진심으로 몰입한 이들이 쌓아올린 성취라 할 수 있고요. 눈치 안 볼래 재미있게 놀래 재미 좀 볼래 재미 좀 볼래 어젯밤에 빨개진 소파에 누워 하나 둘씩 하다 보면 생겨 아주 멋진 가슴 근육. Get out of pocket just like money. 가끔은 돈을 내는 것보다 용기가 줄 거야 what you want. 이 같은 맥락에서 로얄 뽀뽀의 다음 발언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 힙합 씬이 오기까진 힙합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한 사람들이 모여 오랜 시간 역사적 기록물들을 축적하고 다듬어온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형님은 그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수익 구조로 환원시키고 그들의 노력이 마냥 진지충스러운 걸로 보이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는 한국 힙합을 진심으로
향유해온 이들에게 다소 맥빠지게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죠. 이센스가 인스타에 남긴 반응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야, 왜 찐태형 살아야 되는지 아냐? 그게 제일 재밌어. 가짜 소개팅 하듯이 인생을 살면은 아무것도 느끼는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죽었을 때, 야, 내가 100년 살면서 할아버지는 한 60년은 진실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진실된 순간이 자기한테 어느 순간 와야 됩니다. 한편 최근에도 자신의 삶을 힙합적인 태도로서 보여준 작품들이 연이어 나왔죠. 언더그라운드의 시선에서 힙합 문법에 충실한 태도와 언어를 앞세워 비약적인 발전을 일궈온 권기백의 KB3, 직장인 래퍼의 삶을 일상적인 단어와 얼터너티브한 프로덕션으로 풀어낸 인디고에이드의 스테프올리, 리치익이란 자극의 가면을 살며시 벗고 래퍼로서 갖고 있던 자신의 진심을 앨범 곳곳에 배치한 리치익의 G.O.O.G 등등 씬에 속한 많은 래퍼들은 여전히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음악이란 도구를 통해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르로서의 힙합, 문화로서의 힙합이 타 장르와 구분되는 가장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죠. 힙합은 단순히 어떤 사운드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 태도, 가치관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총체적 표현 양식이니까요. 그렇기에 힙합이란 건 상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뭘 어떻게 골라야 되나, 이럴 때 뭘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나, 혹은 내가 양말을 사러 갔을 때 어떤 양말을 골라야 되나. 그래서 양말이 이렇게 한 20종이 걸려 있다고 치면요, 뭐가 힙합이지? 뭐가 힙합이 아닌지. 예, 이거 래퍼는 이런 거 안 신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힙합이라는 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의 어떤 정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떤 그 힙합 정신. 뭐 그렇죠. 사실 굳이 말하면은 정말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